당신 말이야. 이제 그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 우리가 언제까지 모시고 살 건데? 그깟 식당 하나 팔면 돈 꽤 나올 텐데. 그걸로 생활비라도 보태야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온몸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던 손에 들린 접시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식당에 남아 재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주방 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 준서와 며느리 현주의 목소리.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식당을 팔아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엄마인데 너무 그러지 마. 지혜한테도 눈치 보이고. 아들의 우유부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 그래. 너희에게 나보다 더 소중한 건 내 돈과 내 동생의 눈치인가. 지혜는 무슨 지혜야? 걔가 뭐 얼마나 보탠다고? 맨날 외국에 나가 살면서. 엄마한테 신경이나 쓴 적 있어? 당신이야말로 언제까지? 엄마 치맛자락 잡고 살 거야? 어머니 저금통에 돈 꽤 모아놨을 텐데. 그거 우리가 알아서 잘 쓰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 식당. 어차피 이제 장사도 시원찮은데 팔아서. 우리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보태야지. 며느리 현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금통, 아파트 전세금, 평생을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부족함 없이 해주고자 애썼던 제 지난 세월이 고작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며 작은 평수라도 내 집 마련해 보겠다고 악착같이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제가 가장 믿었던 자식의 아내에게 저금통이라는 천박한 단어로 불리며 제가 평생을 바친 식당은 그저 시원찮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변두리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온 올해 68세 최명숙입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두 아들과 딸을 키우며 이 작은 식당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식재료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손님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제 몸 하나 돌볼 겨를 없이 살아왔습니다. 오직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었지만 제 노후는 제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믿었던 첫째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진짜 어머니 너무 유난이야. 당신 동생 정우는 지네 아파트 마련한다고 빚까지 냈는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어? 돈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좀 풀 줄도 알아야지. 며느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정우는 저에게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생활비라도 보태드리겠다며 늘 걱정해주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착한 정우마저 저를 헐뜯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슨 어머니 모시겠다고. 이렇게 좁은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해? 당신 동생 지혜는 외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 며느리는 제 존재 자체를 자신들의 삶을 옥죄는 족쇄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 딸 지혜가 외국에 나가 산다는 사실까지 들먹이며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쳐온 삶이 이렇게 처참하게 외면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서서히 주방 문을 열고 그들의 대화를 멈추게 해야 할지 아니면 이 충격적인 진실을 모른 척해야 할지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주방에서 들었던 대화는 제 심장을 짓누르는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저는 어린 새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작은 식당뿐이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허리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준서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듯한 집에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제가 모아둔 돈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현주는 상냥하고 살가운 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지호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현주였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저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커졌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점차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아둔 돈을 탐하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믿었던 자식에게 칼을 맞은 듯한 배신감에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현주는 제게 대놓고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힘겹게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현주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싸늘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주는 제가 앉기도 전에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식당 일은 그만하시고 편하게 쉬셔야죠. 제가 알아봤는데 요즘 요양원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곳이 훨씬 안전하고 좋지 않겠어요? 올 것이 왔구나. 밤새도록 저를 괴롭히던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나는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게 익숙하고 여기가 내 삶인데. 현주는 제 말을 끊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요즘 식당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저희도 맞벌이하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머님께 신경 써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저희도 마음 편하고 어머님도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으면서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는 일말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한 계산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식당은 어떻게 하고? 내가 평생 일군 곳인데 이걸 두고 간다고? 현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식당, 어차피 이제 잘 되지도 않는데 팔면 되죠. 그 돈으로 어머님 요양원 비용도 충당하고 저희 생활비에도 보탤 수 있잖아요. 어머님 저금통에 모아둔 돈도 꽤 되실 텐데. 그녀의 입에서 저금통, 생활비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니?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생각이었구나. 제 목소리가 커지자 현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뭘 그렇게 흥분하세요?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어머님은 돈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그 순간 거실로 들어서던 아들 준서가 멈칫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화를 들은 듯했지만 차마 끼어들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당신 엄마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현주는 준서에게 따지듯 물었고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비겁한 침묵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후 식당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잠시 쉬고 있는데 제 방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현주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제가 평생 모아둔 통장 몇 개와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에 현주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황급히 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뭘 좀 찾고 있었어요. 뭘 찾아? 내가 왜 내 서랍을 뒤지고 있니? 솔직히 말해봐. 내 통장 찾았지? 현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통장이라니요? 제가 왜 어머님 통장을 찾아요? 그냥 제가 잃어버린 귀걸이가 혹시 여기 있나 해서요. 어머님 방에도 가끔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녀의 거짓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귀걸이를 왜 제 통장이 있는 서랍에서 찾는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내 돈 탐내지 마라. 저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현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욕심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통장과 도장을 몸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저와 오래 알고 지낸 상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걸었습니다. 명숙이네, 요즘 괜찮으시우? 아들이랑 며느리 때문에 속 많이 썩으신다고 하던데.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며느리 되는 아가씨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더라고. 시어머니가 돈 많으면서 자기들한테 한 푼도 안 보태주고 요양원 보낼 생각도 없다고 푸념하고 다닌대요. 심지어 자기 시누이한테도 그렇게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자기들한테는 왜 안 주는지 모르겠다며 흉을 봤다던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며느리 현주가 동네방네 저희 흉을 보고 다녔다니. 심지어 제 딸 지혜까지 들먹이며 가족 간에 이간질까지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 상인에게 애써 미소 지으며 별일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속상해서 그랬나 봐요.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둘째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너 혹시 현주한테 연락받은 거 있니? 엄마에 대해서 이상한 말 들은 거 없어?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형수가 저한테 몇 번 전화해서 엄마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형수 친정에서도 계속 생활비 보태달라고 압박이 심하다고. 저는 정우의 말을 들으며 며느리의 추악한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제 돈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들까지 끌어들여 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정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한테도 연락해봤냐고 묻더라고요. 지혜가 외국 나가서 잘 사니까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좀 보내라고 제가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아둔 돈을 자신들이 가로채지 못하면 다른 자식들을 통해서라도 돈을 빼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 정우와 외국에 있던 딸 지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올케 언니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오빠는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당장 한국 갈게. 정우 또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한테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형수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저희 가족은 이 일로 인해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저와 며느리 사이를 넘어 자식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가족이 이기적인 며느리의 탐욕 때문에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정우와 지혜가 며느리 현주의 만행을 알게 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혜는 제게 전화해 밤새 울분을 토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올케 언니는 그렇다 쳐도 오빠까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니. 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지혜의 격앙된 목소리는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뒤 지혜는 남편에게 급하게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간 저를 보자마자 지혜는 와락 안기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지혜는 저를 집에 모셔다 들인 후 곧장 준서와 현주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이내 고성이 오갔습니다. 오빠,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평생을 우리 위해 희생하신 분인데 요양원이라니. 게다가 올케 언니는 왜 엄마 돈을 탐내고 다녀? 동네방네 엄마 흉보고 다닌다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지혜, 너 지금 외국 물 먹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야?
언니한테 무슨 그런 막말을 해. 엄마가 돈이 좀 있으니까 다들 배 아픈가 보네. 현주의 뻔뻔한 목소리가 집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는 그저 둘 사이를 말리는 신용만 할 뿐 현주의 편도 지혜의 편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저는 방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흥분한 지혜를 진정시키고 준서와 현주에게 이성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시잖아요. 어머니 돈이 어디 쉬운 돈입니까? 그리고 요양원이라니요. 저희도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 모셔야 할 분입니다. 형수님이 동네에 퍼뜨린 소문 때문에 어머니는 매일 마음고생하고 계세요. 정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에 현주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박정우, 너 지금 형이랑 형수한테 훈계하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나서 너는 어머니한테 돈 한 푼도 안 보태주면서 말이 많네. 저는 형수님처럼 어머니 돈 탐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수님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형수님 친정에는 얼마나 돈을 퍼붓고 있는지 저희가 모를 줄 아세요? 정우의 날카로운 말에 현주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현주는 저와 지호 명의의 대출 사건을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정우는 이미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끌어다 쓴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우가 현주의 친정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긴장했습니다. 아직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현주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고 준서는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엄마를 위로하며 현주에게 독서를 퍼부었고 정우는 형과 형수를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가족 식탁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제 반찬을 젓가락으로 건드리지 않았고 제가 먹는 음식을 보며 헛기침을 하거나 혀를 차는 등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현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이 불길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친정엄마도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며 생활비며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준서 씨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어머님은 돈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야박하세요? 어머님 돈 조금만 있으면 저희 숨통이 트일 텐데. 현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벌어야지. 왜 내 돈을 탐내니? 그리고 내 친정일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까지 전가하니? 어머님은 자식한테 그렇게 매정하세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어머님 돈 좀 보태달라고 했을 때, 그때 어머님이 거절만 안 했어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가게 하나만 내줬어도 제가 이렇게 돈 때문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현주는 갑자기 제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돈을 몰래 뒤지고 동네방네 내 흉을 보고 다닌 거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내 식당을 팔아먹으려 했던 게 다 나 때문이라고? 제 말에 현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눈빛이 독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결혼할 때 집도 못 해주셨고 시누이 지혜는 외국 가서 잘 사는데 저는 이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면서 평생 고생해야 하냐고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제가 해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내 아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고 있니? 준서는 방에서 나오더니 현주의 편을 드는 듯 했습니다. 엄마, 현주도 힘드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도 이제 저희 생각해서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아들의 말에 저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의 편에 서서 저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서 준서와 현주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준서에게 팔짱을 끼며 유혹하는 듯한 몸짓을 하고 있었고, 준서는 그런 며느리의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의 비참한 현실을 비웃는 듯한 그들의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와 정우는 형과 형수의 이런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혜는 현주에게 옳게 언니 친정 부모님은 그렇게 챙기면서 왜 우리 엄마한테는 이러는 거야? 당신 친정 빚 때문에 우리 엄마 돈 노리는 거 모를 줄 알아? 직설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현주는 제 친정 빚 이야기까지 나오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친정 빚은 왜 들먹여?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친정 빚 이야기를 꺼리며 과도하게 흥분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형수님 친정 빚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형수님 친정이 몇 년 전에 큰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형수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중에 혹시 형 이름으로 된 대출 같은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의 말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의심들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을 탐내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진짜 이유가 그녀의 친정 빚 때문이었다니. 그들의 탐욕은 단순히 저희 재산을 넘어 아들의 이름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의 말은 제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며느리 현주의 친정 빚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시달려야 했다니. 그들의 탐욕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우와 지혜를 불러앉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지혜야, 이젠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현주의 친정 빚 문제, 그리고 그동안 나에게 해왔던 짓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리고 준서도 더 이상 내 아들 같지 않다. 너희 형수가 저렇게 나오는데도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한테 양보하라고 하니 이젠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도울게요. 형수님이 형 이름으로 몰래 대출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도요. 지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옳게 언니 같은 사람은 법으로 다스려야 해요. 그리고 오빠도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날 정우는 준서를 찾아가 현주의 친정 빚과 대출 의혹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준서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우야. 현주가 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형수님 친정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받고 계십니다. 형수님이 형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제발 사실을 말해주세요. 형수님이 돈 문제로 어머니께 얼마나 심한 짓을 했는지 아시면서. 준서는 결국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우의 끈질긴 추궁에 준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현주가 친정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 처음엔 작은 돈이라고 해서 조금씩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액수가 너무 커져서 감당이 안 됐어. 현주가 자기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다고 내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준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에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럼 내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니? 내 아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내 돈을 탐내고 동네방네 내 흉을 보고 다닌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 내 동생 지혜에게 내 돈 달라고 조르라고 시킨 것도 알고 있었어? 어미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니? 저는 준서에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오빠의 배신에 치를 떨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평생을 오빠한테 바쳤는데 오빠는 엄마를 팔아서 옳게 언니 친정 빚을 갚아주려 한 거야. 지혜야, 그게 아니야. 나도 너무 힘들었어. 준서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때늦은 변명이었습니다. 정우는 곧바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주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현주는 준서 명의의 계좌에서 수억 원을 자신의 친정 계좌로 이체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준서가 모르게 몰래 대출을 여러 건 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 돈은 모두 현주의 친정 빚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들이밀자 며느리 현주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녀의 파렴치한 행동은 물론 남편 명의를 도용한 대출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그녀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현주가 준서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과 그녀의 부당한 재산 요구,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폐륜적인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서와 현주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양육권은 현주의 경제적 무책임과 도덕적 결함이 명백하게 드러나 아들 준서에게 넘겨졌습니다. 현주는 아이들을 데려가려 발버둥 쳤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을 책임감 없는 어머니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미래를 위해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아들 준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너도 이번 일에 책임이 있어. 내 아내가 이런 짓을 벌이도록 방관했고 심지어 동조하기까지 했으니 이젠 내가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너의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저는 준서에게 한동안 제 식당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반성과 자숙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평생의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현주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아이들,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을 탐냈던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현주의 몰락을 지켜보며 일말의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배신은 제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제 오랜 짐이 벗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현주는 저희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마른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희 집안을 뒤흔들었던 탐욕과 오만이 가득했던 그 눈빛은 사라지고 오직 깊은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현주는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이 텅 빈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제발 지호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어머님 칠순 잔치 제가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호텔에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대하게 해 드릴게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마음이 약해져 그녀를 불쌍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고 저의 아들까지 속여 이용하려 했던 파렴치한 만행이었습니다. 내가 준비해주는 잔치를 내가 언제부터 원했니? 너는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나한테 한 짓들, 내 아들에게 한 짓들, 그걸 이제 와서 어떤 말로도 되돌릴 수는 없어. 너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현주는 마지막까지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끝내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채 하염없이 흐느끼며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슬픔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현주와의 관계가 단절된 후 제 삶에는 서서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네에 퍼졌던 온갖 소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말들이 들렸지만 제 식당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 정우와 딸 지혜의 도움으로 가게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한동안 식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정우와 지혜는 그런 형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서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서는 제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엄마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현주의 말에 흔들려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정말 불효자입니다. 엄마, 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준서의 진심, 어린 눈물에 저희 굳게 닫혔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이제라도 엄마 옆에서 엄마를 지켜주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다. 그렇게 준서는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회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가게로 나와 저를 도왔고 지혜는 외국에서 연락을 끊지 않고 저를 걱정하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 준서 또한 예전에 우유부단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자 아들이 되어 저와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주방으로 가서 육수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 냄새는 저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향이었습니다. 제가 끓이는 동태탕 한 그릇의 가치는 이제 후회하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과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상처받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저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은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저는 오늘도 제 자리에서 묵묵히 동태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